어쩌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 바로 자식 아닐까요? 전라북도 전주의 어느 한적한 새벽. 동트기 전에 도시에는 아직 어둠이 눌러앉아 있었고 아파트 베란다 너머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바닥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이미 군복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선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최강우 56세. 육군 소장이자 어깨 위에 별 2개를 단 평생을 조국과 군에 바친 강직한 군인이었습니다. 군복을 정리하며 단추 하나하나에 손을 얹는 그 순간 최강우는 문득 자신의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상관 앞에서 기합을 받던 이등병 시절, 훈련소에서 눈물 닦던 후임의 어깨를 다독이던 중위 시절, 그리고 사단장을 대신해 작전을 지휘하던 그 긴 밤들까지. 그의 인생은 철저하게 임무라는 이름으로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강구에게도 단 하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들 최하람. 하람은 올해 26. 단정한 이목구비에 항상 깔끔한 셔츠를 입던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초등학생 시절에는 아버지의 군복 소매자락을 붙잡고 오늘은 집에 있어줘요 라며 조르던 아이였지만 시간이 흐르며 누구보다 단단한 눈빛을 가진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강구는 군인이면서도 아버지로서 늘 자신을 책망하곤 했습니다. 훈련이다 비상이다 라는 이유로 수없이 하람의 생일을 놓쳤고 운동회에도 졸업식에도 함께 해준 기억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부족함을 덮어주는 건 오히려 아들이었습니다. 어린 하람은 늘 친구들에게 자랑하듯 말하곤 했죠. 우리 아빠는 군인이야. 진짜 멋져. 전투복 입고 출근하신다 그 말에 간구는 수없이 웃으며도 가슴 저렸습니다. 그런 하람이 대학 졸업 후 아버지를 조심스럽게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특전사에 지원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간구의 시계가 멈춘 듯 했습니다. 하람아 특전사는 그저 힘든 부대가 아니야. 죽음이 언제나 함께하는 곳이야. 간구는 단호하게 말하려 했지만 아들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한 듯한 그 단단한 결심. 그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고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하나의 신념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강한 군인이 되고 싶어요. 누군가의 자랑이 아니라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요. 그 말에 간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람의 눈동자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자 하는 뜨거운 의지가 함께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하람은 훈련소에 입소하게 됩니다. 짐을 들고 현관 앞에 선 하람을 바라보며 간구는 말없이 다가가 그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살아 돌아와야 한다. 절대로. 네가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서 돌아와야 돼. 그 말은 군인이 아닌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람은 씩 웃으며 걱정 마세요.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라며 돌아섰고 그 뒷모습이 현관문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간구는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창밖엔 어느새 아침 햇살이 걸렸고 그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느꼈습니다. 오늘 자신이 평생 경험했던 그 어떤 작전보다 긴장되는 하루가 시작되었음을 훈련소 입소일 평택의 국군 신병교육대 앞은 이른 아침부터 가족들로 북적거리고 있었다. 마치 공항 출국장처럼 각자 인사를 나누고 눈물을 훔치고 웃으며 사진을 찍는 사람들 속에서 최하람도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흰 셔츠에 짧게 자른 머리손에는 간소한 검정 배낭 하나. 바로 옆엔 아버지 최강우가 있었다. 군복 대신 평상복을 입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평소보다 더 강직했다. 하지만 그 눈빛 이면에 스며있는 떨림은 감출 수 없었다. 하람아 훈련은 생각보다 훨씬 고될 거야. 아프면 참지 말고 무리하지 마. 아들은 잠시 아버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근데 아버지, 지금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아니라. 그 말에 강구는 웃었다.
그것도 아주 짧고 슬픈 웃음이었다. 그래, 아버지는 너보다 더 무서워. 입소식이 끝나고 하람이 버스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꼭 껴안았다. 강구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람은 뒤돌아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버스 창문 너머 그의 얼굴은 점점 작아졌다. 버스가 출발하자마자 강구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다. 마치 무언가를 놓친 듯한 얼굴로. 마치 그 순간 자신의 심장이 함께 떠나는 듯한 기분으로. 훈련소의 하루는 상상 이상으로 거칠고 차가웠다. 오전 6시 기상 3분 이내, 세면 5분 내 식사, 그리고 매 시간 단위로 이어지는 PT 체조 제식 훈련, 화생방 적응, 정신교육. 하람은 체력도 나쁘지 않았고 정신력도 강한 편이었지만 생각보다 더 힘든 건 따로 있었다. 처음 보는 동기들과의 생활, 엄격한 계급 질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는 분위기. 누군가는 윗기수 선임의 눈치를 보고 누군가는 교관 앞에서 스스로를 비하하며 살아남으려 했다. 하지만 하람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지키려 애썼다. 예, 알겠습니다. 를 외치면서도 부당한 명령엔 의문을 품었고 남들보다 더 정확하게 동작을 수행하려 노력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훈련병들 각자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는 시간이 주어졌다. 그날 하람은 오랜 시간 펜을 들고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적어 내려갔다. 아버지, 오늘도 하루가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이곳 훈련은 상상했던 것보다 힘들지만 괜찮아요. 매일 아버지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이겨내고 더 나은 제가 되어 돌아가겠습니다. 그땐 아버지가 저를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만들게요. 그 편지를 받은 날, 간구는 늦은 밤 집무실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엔 군 관련 서류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지만 그의 눈은 한 장의 편지에만 멈춰 있었다. 글씨는 또박또박했고 문장은 짧았지만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는 편지를 읽으며 코끝이 시큰해짐을 느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하지만 동시에 이유 없는 불안감이 목덜미를 스쳤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 아버지, 저는 괜찮습니다. 그 괜찮다는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강구는 누구보다도 군대라는 공간이 인간에게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곳은 단련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감추어진 고통이 시작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며칠 후 훈련소에서 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이번 편지는 조금 달랐다. 글씨는 흔들렸고 말투도 어딘가 기운이 빠져 있었다. 아버지,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자꾸만 누군가가 저를 미워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가 약해서 그런 거겠죠. 강구는 그 문장을 읽고 손을 움켜쥐었다. 아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야. 그는 몇 번이나 자리에 앉았다 일어났고 전화를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직접 찾아가야 하나? 하지만 그 순간에도 머릿속에 울리는 소리가 있었다. 그렇게 나서면 하람에게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어. 아버지이자 소장이라는 이중의 정체성은 그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아들은 혼자 해낼 수 있다고 믿고 싶었고 동시에 스스로를 원망했다. 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 그날 밤 강구는 군복을 입은 채 아들의 첫 훈련날 찍어두었던 사진을 꺼내어 조용히 바라보았다. 사진 속 하람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카메라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그러나 그 미소가 지금은 왠지 멀고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는 사진을 가슴에 품으며 속삭였다. 하람아,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반드시 이겨내야 해. 그리고 살아서 돌아와야 한다. 어느 순간부터였다. 매주 금요일 저녁에 도착하던 아들의 편지가 멎었다. 처음엔 단순한 일정 문제라고 생각했다. 요즘 훈련이 많아졌겠지. 시간이 없겠지. 최강우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편지는 오지 않았다. 하루 이틀 사흘
그리고 어느새 2주가 흘렀다. 마치 창문 너머로 매주 불던 바람이 멈춘 것 같은 고요함. 강구는 그것이 더 무서웠다. 그 사이 그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훈련소 주변으로 출장을 잡아보려 했고 몇 번이나 부대의 전화번호를 눌렀다가 이내 끊곤 했다. 나는 소장이다. 상급자가 갑자기 찾아가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는 직위와 부성애 사이에서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결국 도착한 다음 편지는 오히려 편지가 오지 않았던 날들보다 더 불안했다. 아버지 요즘 이상하게도 밤이 무섭습니다. 잠자리에 들면 귀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납니다. 훈련은 여전히 힘들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저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글씨는 또박또박하지 않았다. 예전에 하람이라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글자가 기울고 줄 간격도 들쭉날쭉했다. 강구는 펜을 들어 편지를 트레이싱지에 겹쳐가며 글씨의 변화까지 분석하려 했다. 마치 형사처럼 전문가처럼 애타는 아버지처럼.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다. 그는 확신했다. 편지에는 또 이런 문장도 적혀 있었다. 아버지 만약 다음 편지가 조금 늦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버티고 있으니까요. 조용히 버틴다는 그 표현은 간구의 심장을 쿡 찔렀다. 간구는 과거 자신이 소대장을 하던 시절을 떠올렸다. 그때도 신병 중에 말없이 웃고 버티다 결국 쓰러진 병사가 있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망가진 아이였다. 그 아이는 결국 군복을 벗었고 몇 달 뒤 부모에게 죄송하다는 메모 한 장만 남기고 사라졌었다. 하람이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며칠 후 마침내 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 3문장뿐이었다. 아버지 오늘은 글을 오래 못 쓰겠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자꾸 흐려지네요.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믿고 싶습니다. 이젠 글씨체도 아닌 문장의 결이 달랐다. 단어 사이의 거리 글자 하나하나에 담긴 숨겨진 감정들. 괜찮다고 믿고 싶다. 그건 더 이상 괜찮지 않다는 뜻이었다. 그날 밤 강구는 혼자서 술을 마셨다. 늘 절제하던 사람이었지만 그날은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 거실엔 TV가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손엔 아들의 편지가 있었고 그의 입에선 말 대신 한숨만 새어나왔다. 하람아, 지금 너 어디에 있니? 네 옆엔 누가 있니? 너 혼자 아니지. 그는 무의식적으로 손으로 자신의 군복 명찰을 만지작거렸다. 최강우라는 이름 아래 그토록 많은 부하를 지켜낸 손으로 왜 지금 아들 하나를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가? 다음 날 아침 그는 출근하자마자 국방부 인사 담당관을 불렀다. 하라미 부대 쪽 상황 전반적으로 체크해줘. 비공식적으로라도.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늘 똑같았다. 소장님, 특수부대 훈련소는 워낙 보안이 철저해서 외부 접근이 어렵습니다. 벽이었다. 소장의 지위도 아버지의 애절함도 넘을 수 없는 벽. 그 순간부터 간구는 결심했다. 다음 편지를 기다리지 않기로. 대신 그는 직접 움직이기로 했다. 2023년 12월 15일. 그날은 평소처럼 시작되었다. 오전 9시 국방정보처 전략회의에 참석한 최강우는 회의실 정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보며 작전 보고를 듣고 있었다. 그 순간 수신자 표시 없는 비상호출이 울렸다. 직감이 먼저 움직였다. 받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소장님, 죄송합니다. 하람 훈련병이 금일 오전 훈련 도중 쓰러져 현재 군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순간 회의실의 소음이 진공처럼 꺼졌다. 누군가 뒤에서 무언가를 물었지만 간구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손에 들고 있던 회의 자료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 소리는 이상하리만큼 멀게 들렸다. 30분 뒤 간구는 속력을 무시하고 서울 국군병원 응급실로 향하는 도로 위에 있었다. 빗방울처럼 쏟아지는 긴급등 속도와 심장 박동이 함께 달렸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머릿속은 이미 최악의 장면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하람의 얼굴, 병실 구석에서 울고 있는 아들의 동기, 그리고 의사에게 건네받는 사망 진단서. 그는 운전 중에도 눈가를 훔쳤다. 하람아, 제발 버텨줘. 아버지가 간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순간 그의 앞에 기다리고 있던 건 한 장의 사망화 긴서였다. 그리고 하얀 천으로 덮인 시신. 차가운 냉기가 감도는 수술실 전실 안 의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도착 당시 이미 심장정지 상태였습니다. 강구는 믿지 않았다. 믿을 수 없었다. 천을 젖혔다. 그 아래엔 너무도 익숙한 얼굴이 너무도 낯설게 식어 있었다. 하람아, 이게 무슨 장난이냐? 하람아, 눈 떠봐라. 아버지야. 아버지가 왔잖아. 강구는 바닥에 주저앉아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갑고 딱딱하고 너무 가늘었다. 눈물이 터졌지만 울음은 터지지 않았다. 그저 목구멍에서 끓는 듯한 뜨거움이 올라왔을 뿐. 그는 아들의 군복을 조심스럽게 걷어 올렸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다. 하람의 몸은 단순히 쓰러져 숨졌다고 보기엔 너무 잔혹했다. 팔, 다리 등에는 시퍼런 멍이 퍼져 있었고 복부에는 누군가의 군화 발자국처럼 선명한 압박 흔적이 남아 있었다. 갈비뼈 밑은 누군가의 주먹에 얻어맞은 듯 함몰되어 있었고 어깨와 겨드랑이 근처에는 긁힌 상처와 함께 붉은 타박상이 겹쳐 있었다. 게다가 일부 상처는 이미 오래된 것처럼 색이 발해 있었고 어떤 부분은 피가 말라붙은 차에 봉합조차 되지 않은 채였다. 강구는 주저앉은 채 손으로 아들의 멍자국을 하나하나 훑었다. 그의 손끝은 떨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려 있었다. 이게 훈련이었단 말입니까? 담당 군의관은 당황한 표정으로 조심스레 말했다. 소장님, 과도한 훈련 중 탈진과 급성 심장 이상이 사인으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간구는 의자를 치우고 벌떡 일어났다. 탈진이라고요? 이게 탈진의 결과입니까, 이게? 훈련의 흔적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병원 복도를 메아리치며 울렸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졌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오직 한 사람, 아들만이 그의 시야에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간구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의 아들을 짓밟았다는 것. 그 누군가는 아직 어디에선가 아무 일 없다는 듯 군복을 입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다. 하람아, 아버지가 끝까지 간다. 너를 이렇게 만든 놈들 반드시 밝힌다. 하람의 장례는 국립묘지 내 소규모 예식장에서 조용히 치러졌다. 검은 양복을 입은 가족과 친지들이 조심스레 조문을 나눴고 헌화대 위에는 꽃 대신 아들이 마지막까지 입었던 찢어진 군복 조각이 올려져 있었다. 최강호는 무표정한 얼굴로 모든 조문을 받았지만 그 누구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흙 한 줌을 관 위에 던지는 순간 그는 평생을 조국에 바쳤던 자신의 두 손이 이렇게 무기력할 줄은 몰랐다. 하람아, 미안하다. 너를 군에 보낸 건 아버지였다. 장례를 마친 그 다음 날 강구는 제복 대신 민간인 복장을 하고 국방부 인사청문실을 찾았다. 그는 자신이 직접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아들의 사망 관련 기록과 조서를 요청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짧고 단호했다. 소장님, 아니 지금은 유족 신분으로 오셨으니 군 내부 보안 정보 접근은 제한됩니다. 강구는 눈을 가늘게 떴다. 내 아들이 군 복무 중 사망했어. 그런데 내가 진실을 알 수 없다고. 상대는 머뭇거리며 무표정하게 말했다. 공식적인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절차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 그 익숙하고 차가운 말. 강구는 군에서 수십 년간 듣고도 외웠던 그 단어가 이토록 모욕적으로 느껴진 건 처음이었다. 그는 곧바로 아들의 소속 부대 제11 특수임무여단을 방문했다. 면담을 요청했고 아들의 중대장과 훈련 교관을 마주했다. 훈련병 최하람의 죽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당시 훈련 상황,
교관 구성, CCTV 자료 뭐든지. 하지만 돌아온 건 피상적인 유감 표명과 매뉴얼화된 답변뿐이었다. 소장님, 우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내부적으로 조사 중이며 필요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군은 인내하며 다시 물었다. 그날 훈련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교관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왜 하람은 그렇게까지 닫혀 있었습니까? 그러자 교관 중 한 명이 눈을 피하며 낮게 말했다. 훈련이 좀 고됐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규정을 벗어난 건 없었습니다. 그 말에 간구는 폭발했다. 이게 규정입니까? 내 아들 몸에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등에는 피멍이 수십 군데였어. 이게 당신들 말하는 훈련이야. 그 순간 장교들의 눈빛 속에서 당혹과 죄책감, 그리고 공포가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며칠 후 강군은 비공식적으로 들은 정보를 토대로 병사들에게 익명 진술을 받으려 했다. 그러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최 소장 지금 아들 일로 군 흔들려 한다더라. 감정에 휘둘려서 군 전체의 명예를 망치려는 거 아니냐. 소장 직위까지 유지해도 될까 상부에서 불편해하는 기색이 있어. 강군은 벽을 느꼈다. 군의 벽은 총칼보다 단단했고 진실보다 체면을 중시했다. 그에게 건넨 건 조의도 위로도 아니었다. 침묵과 불편함,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었다. 어느 날 밤 한 중령급 장교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왔다. 소장님, 저 감히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밀어붙이지 마십시오. 안타깝지만 이건 조용히 덮는 게 상책일 수도 있습니다. 강군은 웃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 상책 덕분에 우리 아이는 차디찬 땅속에 누워있어. 이제 와서 나보고 입 다물라고. 상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강군은 더 이상 상관이 아닌 유족으로 군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다. 아들의 억울한 부정에 그리고 잘못된 시스템 전체를 향한 싸움이다. 그는 군사법무관 시절 인맥을 다시 꺼내들기 시작했다. 자신이 아는 모든 장성검사, 기자, 변호사, 시민단체 연락처를 정리하며 새로운 전선을 만들 준비를 했다. 그 밤 책상 위에는 아직 아들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는 가만히 사진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하람아, 아버지가 아직 소장이라서 미안했다. 지금부터는 그냥 너의 아버지로 싸우겠다. 하람의 사망 사드의 구제를 마치던 날, 간구는 이례적으로 예식을 마치고 곧바로 자리를 떠났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국립묘지를 나가는 동안 그는 주차장 한켠 자신의 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짙은 구름 사이로 아주 잠깐 푸른 틈이 열렸다. 그 순간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발신자 표시 없음. 강구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이건 그냥 전화가 아니다. 조심스레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또렷하게 떨리고 있었다. 혹시 하람이 형 아버지 되시나요? 강구는 눈을 감고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난 하람의 아버지다. 누구냐 넌? 저 박민재 일병입니다. 하람이 형, 저랑 같은 중대였습니다. 지금까지 말 못했던 걸 말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말은 마치 단단히 얼어붙은 얼음장에 금이 가듯 간구의 가슴 속에도 작은 균열을 일으켰다. 전 매일 밤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켜만 본 제 자신이 너무 비겁해서요. 박민재는 차분하지만 간헐적으로 목이 메었다. 그는 이어서 하람이 겪었던 훈련소내의 참상을 조용히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하람이 형은 교관들에게 눈에 띄는 존재였어요. 정직하고 묵묵하고 말도 잘 안 듣는다고 찍혔습니다. 특히 황병호 중사한테요. 그 이름, 간구는 곧장 수첩을 꺼내며 받아 적었다. 황병호 중사. 네. 그 사람은 교관이라기보다는 괴물에 가까웠어요. 일부러 마음에 안 드는 훈련병을 표적 삼아 괴롭혔고 하람이 형은 거의 매일 불려 나갔습니다. 그가 말한 괴롭힘은 상상을 초월했다.
밤마다 얼차려를 시키고 밥에 흙을 뿌려 몰래 먹게 하고 심지어 겨울철에 찬물을 끼얹고 한밤중에 팬티 한 장만 입힌 채 바깥에 세워두는 일도 있었다는 것이다. 형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대 반항하지 않았어요. 괜찮다고 참을 수 있다고 말했지만 눈빛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박민재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교관실 뒤쪽에서 형이 황중사랑 몇 명에게 둘러싸여 구타당하는 걸 제가 목격했습니다. 순간 강구는 온몸이 굳었다. 너 그걸 봤다고. 예, 전부는 아니지만 제가 몰래 동영상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형 몸에 남은 상처들 제가 휴대폰으로 사진 몇 장 찍어뒀습니다. 그 순간 간구는 일어나지도 않는 자리에서 마치 벼락을 맞은 듯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다. 증거, 그 모든 걸 뒤집을 증거가 존재하는구나. 민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걸 넘겨드리면 전 어떻게 될까요? 제 신상이 노출되면 저도 보복당할 수 있어요. 강구는 단호하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켜줄게. 너만 진실을 말해준다면 이제부터 내가 싸울 수 있다. 다음날 밤 서울 변두리의 한 카페. 박민재는 후드티에 마스크를 쓰고 조심스레 강구를 만났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꺼냈다. 여기에 영상이랑 사진이 들어있습니다. 그날 밤 형이 마지막으로 쓰러질 때까지 찍혀 있어요. 강구는 그 파일을 노트북으로 열었다. 영상은 어두운 창고 안소리를 줄였지만 거칠고 잔인한 소리가 그대로 들렸다. 일어나 너 내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황병호 중사의 목소리였다. 이어지는 발길질, 그리고 뭔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카메라 한쪽 구석에서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하람이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어 카메라 밖 어딘가를 바라보는 장면. 그 눈빛은 고통과 분노, 절망, 그리고 마지막 자존심이 뒤섞여 있었다. 강구는 영상이 끝나자 노트북 화면을 주먹으로 내려쳤다. 책상 위 커피잔이 쓰러지며 바닥에 흘렀고 카페 직원이 놀라 달려왔지만 간구는 묵묵히 앉아 숨만 몰아쉬었다. 하람아, 아버지가 이제 시작한다. 이건 끝까지 가야 할 싸움이야. 그날 밤 강구는 군검찰에 공식 재수사 요청서를 접수했고 박민재 일병의 익명보장 요청서와 함께 모든 증거 파일을 제출했다. 이제 그가 외롭지 않게 싸울 수 있는 근거 있는 분노가 세상을 향해 던져졌다. 영상 파일을 제출한 지 일주일 뒤 군검찰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조사 개시 여부조차 내부 절차상 확인 불가라는 말로 넘어갔다. 최강우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한때 국방홍보원에서 근무했던 후배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람이 사건 영상이 있어. 조용히 넘기지 않겠다고 마음 먹었다. 이젠 공개할 거다. 후배는 처음엔 망설였다. 선배님, 이건 군 전체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자 강구는 단호히 말했다. 그래, 바로 그게 목적이야. 며칠 뒤 대한민국의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이 단어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특전사 훈련병 사망 사건, 별둘 아들의 죽음, 최아람 훈련병 구타 사망, 황병호 중사 폭행 의혹. 그날 저녁 JTBC, KBS, MBC, SBS를 비롯한 모든 주요 뉴스에서 해당 사건이 톱뉴스로 다뤄졌다. 충격적인 군 내 구타 사망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육군 특수임무여단에서 훈련 중 사망한 훈련병이 단순 탈진이 아닌 지속적 가혹행위의 피해자였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망자의 아버지는 현역 소장 출신인 최강우 씨로 직접 내부 고발과 증거 제출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문제의 교관인 황병호 중사는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로 징계를 받은 바 있었지만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계속 교관직을 유지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와 동시에 SNS는 폭발했다. 이게 21세기 한국 군대라고, 내 아들도 군대에 있다. 이건 부모들에게 대한 모욕이다. 하람 훈련병 잊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밝혀주세요. 교관들 실명 공개해라. 국회가 나서라.
포털 댓글 커뮤니티 유튜브 블로그 할 것 없이 전국은 분노의 도가니에 휩싸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건 진상조사 및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단 하루 만에 30만 명 이상의 서명이 몰렸다. 군대 내 폭력 이제 그만. 우리가 침묵하면 또 다른 하람이 생깁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우리가 말할 수 있다. 결국 여론은 국방부를 움직였다. 그날 오후 국방부 장관은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먼저 고인과 유족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중대한 인권 침해로 판단되며 국방부는 즉각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사건의 전말을 철저히 조사할 것입니다. 그 순간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빗발쳤다. 누군가가 외쳤다. 장관님 사건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군 조직 전체의 책임자 아닙니까? 그 질문에 장관은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최강우는 조용히 국립묘지를 찾았다. 하람의 묘비 앞에 선 그는 가슴에서 천천히 편지 한 장을 꺼냈다. 아들이 군대에서 보냈던 마지막 자필 편지. 그는 묵묵히 아주 천천히 읽었다. 그리고 편지를 접어 묘비 옆 작은 돌 아래에 묻었다. 하람아, 아버지 드디어 여기까지 왔다. 이제 사람들 눈이 열리고 진실이 말하기 시작했어. 조금만 더 기다려다오. 그의 눈갟 눈물이 맺혀졌지만 이번엔 주먹을 꽉 쥐고 참았다. 이 싸움은 이제 모든 아버지들, 모든 병사들, 모든 국민들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2024년 1월 12일 오전 8시 15분 서울 용산 국방부 군사법정. 유난히 매서운 겨울바람 속에서 사람들은 코끝을 붉히며 하나둘씩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이날은 최하람 훈련병 구타 치사 사건의 선고 공판일. 재판장 입구는 이미 전국에서 몰려든 기자들로 포화 상태였고 일부 시민들은 국방부 앞 인도의 정의는 죽지 않는다. 하람을 기억하라는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피고인석, 황병호 중사, 그리고 그의 공범으로 지목된 부사관 2명과 교관 1명, 총 4명이 법정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어딘가 초췌했고 재판 시작 전부터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훈련소 안에서 권력자였던 그들이 이제는 세상 앞에서 죄인으로 서 있는 모습이었다.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 그 한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이 있었다. 최강우, 정복 대신 검은 양복을 입고 가슴에 아들 최아람의 영정사진을 품은 채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더 깊고 더 붉었다. 밤새 잠을 못 잔 듯 충혈된 눈엔 분노가 아닌 확신이 맺혀 있었다. 재판장이 입장하며 정적이 감돌았다. 서기관이 고지했다. 2023 11호 특수임무여단 훈련병 최아람 치사 사건. 피고인 황병호 외 3인에 대한 최종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장은 선고문을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다. 본법정은 제출된 증거자료 영상 기록 증언자 진술, 그리고 피고인의 자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피해자 최하람 훈련병은 명백한 고의적 가혹 행위와 반복적인 신체 폭행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립니다. 피고인 황병호는 주도적으로 폭행을 지시하고 집행했으며 군 내부 권위 체계를 악용하여 이를 은폐하려 시도한 정황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순간 방청석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몇몇 시민은 손에 쥔 손수건을 꾹 움켜쥐었다. 재판장은 선고했다. 피고 황병호에게 군형법 제30조 7조 6 미조에 따라 징역 30년을 선고합니다. 법정하는 순간 숨죽인 정적에 휩싸였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황병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말도 안 돼, 난 죽이려 한 게 아냐. 내가 혼자 다 뒤집어 쓰는 거잖아.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소장이 다 조작한 거라고. 그는 재판석을 향해 손가락질했고 간구를 향해 악을 썼다. 최강우, 당신이 날 죽이려는 거잖아. 나도 무너뜨릴 생각이었지. 당신이 군에 반역하는 거라고. 경위들이 달려와 황병호를 제지했다. 그는 발버둥치며 끌려나갔고 그 발자국 소리만이 법정을 채웠다. 이어서 공범 3명에게도 각각 징역 15년, 10년, 8년이 선고되었다. 그 순간 방청석 뒤편에서 조용한 흐느낌이 들려왔다. 한 여성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고
옆에 앉은 시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야 정의가 내려졌다는 듯 입을 꾹 다물었다. 재판이 끝난 뒤 모든 사람들이 법정을 떠나는 중 간구는 혼자 남아 있었다. 그는 품 안에 있던 아들의 사진을 꺼냈다. 하람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 미소는 맑았고 슬펐다. 간구는 사진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봤지 하람아, 아버지가 해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사진 위로 조용히 흘러내렸다. 그날 밤 수많은 뉴스가 또다시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법은 살아있다. 특전사 가혹행위 전원 유죄 최강호 아들의 이름으로 정의를 세우다. 국민청원 50만 돌파 후 첫 실형 선고 사례. 한국 사회는 이날을 법정에서 정의가 살아 숨쉰 날로 기억했다. 법정 선고가 내려진 지 한 달 후. 세상은 잠시 조용해졌지만 최강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했다. 가해자들은 처벌받았고 진실은 밝혀졌다. 하지만 그 무엇도 아들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그는 국방부 청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내용은 간단했다. 최 소장님, 복직 여부를 검토하실지 의견 주십시오. 국민적 여론도 있고 내부에서는 유임에 대한 논의도. 간구는 조용히 대답했다. 감사하지만 이제 저는 군복을 입을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엔 거대한 결심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며칠 후 그는 공식적으로 전역 신고서를 제출했다. 별 2개의 계급장을 벗어내는 날, 간구는 자신이 한때 가장 존경하던 사단장 앞에서 마지막으로 격려했다. 병사들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지 못한 군에서 더 이상 재별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에 사단장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무겁게 고개를 숙였다. 저녁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언론도 없었고 악수도 없었다. 다만 마지막으로 벗어놓은 군화 한 켤레만이 현관 앞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간구는 그날 밤 책상 위에 놓인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말없이 앉아 있었다. 이후 그는 하람재단이라는 이름으로 군내 인권보호와 병사 권익을 위한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다. 하람재단의 목표는 단 하나, 다시는 또 다른 하람이 이 땅에 생겨나지 않게 하는 것. 재단은 설립 3개월 만에 익명 제보 시스템을 구축했고 수많은 병사들과 가족들로부터 상담 요청과 고발 제보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제 아들이 부대에서 이유도 모른 채 전출됐습니다. 후임이 괴롭힘 당하고 있는데 누구도 나서주지 않아요. 훈련 중 쓰러진 병사가 있는데 쉬쉬합니다. 간구는 그 모든 제보를 일일이 읽었고 필요하면 본인이 직접 만나 조언하고 고발이 필요한 사건은 법률 지원까지 제공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찾아와 말했다. 소장님, 아니 이젠 대표님이시죠. 제 아들이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던 건 하람군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에 간구는 오래도록 대답하지 못했다. 다만 조용히 고개를 깊게 숙였다. 그의 겨울 국회는 병사 인권 개선을 위한 하람법이라 불리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군대 내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독립감시기구, 신병보호 프로토콜 의무화 지휘관, 연대 책임제도 등이 포함된 법안이었다. 간구는 국회 본회의장을 멀리서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걸거렸다. 하람아, 이젠 너의 이름이 누군가를 지킬 수 있단다. 그 말과 함께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아들 이름을 세상에 자랑스레 발음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시 봄, 간구는 국립현충원으로 향했다. 꽃이 흐드러지게 핀 길을 따라 조용히 아들의 묘비 앞에 섰다. 이번엔 하얀 국화가 아닌 붉은 튤립을 들고 있었다. 하람아, 내가 없는 동안 여기는 어땠니? 조금은 덜 외로웠니? 그는 조용히 앉아 그동안 쌓인 편지들을 한 장 한 장 꺼내 묘비 곁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작게 속삭였다. 이제 아버지는 너의 이름으로 계속 살아간다. 아들아, 고맙다. 사랑한다. 그해 봄, 서울에는 유난히 햇살이 맑았다. 황사도 적었고 벚꽃은 평년보다 일찍 피었다. 그리고 4월의 어느 화창한 날 아침 최강호는 조용히 다시 국립현충원을 찾았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엔 한 아이가 서 있었다.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아이였고
손에는 흰 국화 한 송기가 들려 있었다. 할아버지, 이 꽃 여기다 놔도 돼요? 그럼 하람 삼촌이 아주 좋아하실 거야. 아이의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묘비 앞에 꽃이 놓이자 바람이 살짝 스쳤다. 강구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저 앉아서 묘비를 바라봤다. 하람, 시간이 참 빠르구나. 이 아이는 네 친구였던 수진이의 아들이란다. 어쩌다 보니 내가 이 녀석의 손을 잡고 여길 오게 됐네. 그는 사진 한 장을 꺼내어 묘비 옆에 세웠다. 사진 속에는 재단의 첫 장학 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웃고 있었고 그 한가운데 하람 장학금 수여자라는 글씨가 선명했다. 그날따라 하늘은 유독 맑았다. 한 점 구름이 흘렀고 그 구름은 마치 미소 짓는 사람의 얼굴 같기도 했다. 강구는 고개를 들고 그 구름을 바라보았다. 혹시 하람 너냐? 그는 조용히 웃었다. 어느 순간부터 슬픔은 분노가 아닌 감사의 무늬로 바뀌어 있었다. 그가 집으로 돌아가던 길 현충원 출입구 앞 게시판에는 사람들이 쓴 메모들이 붙어 있었다. 하람 훈련병 당신 덕분에 많은 병사들이 지켜지고 있어요. 하람이란 이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할게요. 약속합니다. 강구는 그 메모 하나를 천천히 떼어 손에 쥐었다. 그리고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누군가의 다짐이 그의 손을 따뜻하게 감쌌다. 그날 밤 그는 집에서 하루 종일 켜두었던 노트북을 닫고 하람이 남긴 유품 중 하나 어릴 적 그린 낙서를 꺼내 펼쳤다. 아빠는 별 나는 달같이 있으면 밤에도 길을 잃지 않아요. 초등학교 시절 하람이 썼던 시였다. 그는 이불을 덮고 누우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하람아, 오늘은 정말 따뜻한 하루였구나.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끝이 납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는 고통이 다시는 누구에게도 반복되지 않기를.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들고 한 사람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 진실을 우리는 하람이라는 이름을 통해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정말 끝났을까요? 화면 너머에서 이 긴 여정을 함께 걸어온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마음 한구석이 먹먹해졌나요? 혹은 어딘가 잊고 지낸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시나요? 이야기 속 하람은 가상의 인물이지만 그가 겪은 고통과 아버지 간구가 흘린 눈물은 결코 허구가 아닙니다.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말 못할 상처를 안고 버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곁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을지도요.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잊지 못할 누군가가 있나요? 묻어둔 약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지 모를 그 기억들.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말하면 누군가는 알아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소중한 사람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하람이의 이야기가 더 많은 하람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의 온기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함께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함께 나아가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